이 책에 현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보고 처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IMF 쪽의 내용을 약간 새롭게 알게 됐고 그 이유는 약간 IMF가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약간 이겨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아서 그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바로 처음 앞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일본이 일본이 쳐들어가고, 준호야, 어, 얘기해.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부분을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여기 보면 뭐 클릭 역사 속으로 해가지고 뭐 대륙 고무신 식민지 시기 한국 기업이 만든 명품 브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신 같은 경우 그 한국인 그 발에 맞게 뭐 잘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더 잘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당시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유부인 전쟁 후에 변화된 성윤리와 사회상을 보여주는 문제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대부분 이 다른 역사책은 정치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만 주로 많이 얘기해 주는 데 비해서 이 책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줘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새롭게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주성이가 얘기한 김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가고 좀 이따가 준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년이구나. 97년이지? 맞아? IMF 7년인가? 잠깐만요. 외환 위기를 여기서. 우리가 맞게 됩니다. IMF 외환 금융위기, 외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주성이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성이가 그 IMF 외환 위기에 관해서 97년 IMF 외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너가 그래서 알게 된 것까지 포함해서 너가 그 이해하고 있는 IMF 외환 위기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 일단은 IMF가 시작되기 전에 약간 엄청나게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안 좋은 일이 엄청 겹쳐서 터지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엄청 부족한데 그걸 김영삼 정부가 이제 IMF에 요청을 해서 급한 불만 끄고 다음 정부에 그거를 이제 떠넘겨서 그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극복해서 그거를 빨리 끝냈다고 이렇게. 그래. 자, 준호는 IMF 외환 위기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 여기 맨 앞에 맞죠? 응? 맨 앞에 여기 글씨님 말 여기 맞죠? 준호야 잘 안 들려. 다시 크게 얘기해봐. 여기 맨 앞에 글쓴이의 말 여기 부분 맞죠? IMF 외환위기가 글쓴이의 말에 나온다고? IMF 외환위기는 1997년에 김영삼 정부 그 후반부에 벌어진 일인데 글쓴이의 말에는 특별히 IMF 뭐 나오긴 하네. 혹시 IMF 때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그 얘기만 한 문장밖에 안 나오는데 준호 너가 그냥 뭐 책을 찾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준호야. 아, 못한, 저 잘 모르는 일이어서, 응? 아예, 잘 책에서, 모르겠어? 예, 책에서 나온 거 빼고는 잘 몰라서. 책에서는 지금 보면 223쪽, 4쪽, 5쪽, 그래서 223쪽부터 시작해서 거의 226쪽, 7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한 4쪽, 5쪽에 걸쳐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에서 많은 내용,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이야.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야, 준호야? 지금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야. 자, 문재인 대통령 전이 누구였어? 우리나라 최초 여자 대통령. 중간에 탄핵당했고 감옥에 갔다가 사면돼서 지금은 병원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은 누구야? 주성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야. 서울시장 출신이었고 원래 현대건설의 사장 출신이고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현재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혹시 그 전 대통령도 알아? 그 전이면은 그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어. 노무현 대통령은 그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고졸 출신인데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민주화운동 하다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이렇게 고졸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오르는 그러한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인 걸 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친구 사이, 친구 사이, 그리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전에는 누구? 김대중 대통령이었어. 김대중 대통령. 바로 이 김영삼 정부, 김영삼 대통령 바로 뒤가 김대중 대통령이었어.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 때 벌어진 IMF 외환위기를 김대중 대통령 때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영삼 대통령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쪽을 보면 되냐면 220쪽 보겠습니다. 219쪽부터 보겠습니다. 219쪽. 219쪽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몇 년에? 몇 년? 219쪽. 어? 219쪽 아랫부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몇 년에 배정돼? 1993년 12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인데, 우루과이라는 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내용이 뭐야? 농산물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하기. 그렇지. 농산물과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라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국가 단위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어. 근데 이제는 앞으로 수출 수입을 좀 자유롭게 해라. 농산물이라던가 금융 서비스 시장 같은 거를 개방을 해라. 지금은 우리가 다 개방돼 있어서 당연히 개방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들이 엄격하게 좀 통제돼 있었다는 거야, 국가 단위로.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협정을 맺음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뭐 외국 농산물들이 수입돼 들어오면서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외국 것들이 수입되어 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그 다음 쪽 보면 220쪽에 1995년에 뭐가 생겼대? HTO HTO가 W 아니라 어? W H2O는 유명한 그 HOT구나. H2O가 아니라. 그건 그 그룹 이름이고 WTO 이게 뭐라는 거야? 우리말로는 세계 무역기구. 세계 무역기구. 지금도 가끔 여러분 뉴스 듣다 보면 WTO에 뭐 제소했다. WTO 어쩌고 이게 나와. 세계 무역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역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이 세계 무역기구의 공통점은 바로 시장 개방. 즉 외국산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산 서비스 물건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우리나라에 뭐하게 되었다?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야. 즉 그 전까지는 자 보호무역이라는 게 있고 자유무역이라는 게 있어. 혹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서 알아? 주성이? 아니요. 응? 잘 몰라? 준호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저도 딱히 몰라요. 자, 봐. 우리나라가 처음에 자동차를 잘 만들었을까? 잘 못 만들었을까? 못 만들었어. 자동차가 기술이 형편없었어. 또 자동차 기술이 형편없었는데 값은 뭐 했어? 비쌌어. 잘 못 만드니까. 반면에 외국, 저기 독일이나 미국 자동차는 품질이 뛰어나. 값도 비싸지 않았어. 자, 그럼 만약에 독일, 미국 자동차 품질도 뛰어나고 값도 비싸지 않은 독일,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수입돼 들어왔어.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그 당시 뭐 현대자동차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을까, 경쟁력이 없을까? 응? 너네가 생각해봐. 준호는 외국산 자동차가 값싸고 품질 좋은 자동차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값은 비싸고 형편없는 자동차하고 뭘 살 거야, 준호야? 응? 값은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고장도 잘 나고 디자인도 구리고 값만 비싸. 외국 자동차는 디자인도 멋지고 품질도 뛰어나고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 뭘 살 거냐고. 외국 차요. 외국차 사겠지. 주성이는 외국차. 외국차 산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많이. 망하잖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망한다고. 그래서 나라에서는 보호무역을 실시한 거야. 보호무역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자동차를 아예 수입 금지. 자, 외국 자동차를 우리가 수입할 수 없어.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만 살 수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만 살 수 있어. 그럼 준우나 주성이는 자동차를 살려면 뭘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나라 자동차를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럼 그걸 팔아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먹고 살면서 기술을 점차 발달시켜 나가서 언젠가 외국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인다고. 우리나라가 외국 자동차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을 때까지는 외국 자동차를 수입을 안 하거나 또는 수입한다 하더라도 외국 자동차가 원래 뭐 3천만 원짜리야. 근데 거기다 관세 100%, 그럼 거기다 세금을 3천만 원을 더 붙여. 그러면 주성이가 그 자동차를 살 때는 6천만 원에 사야 돼.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 그러면 외국 자동차는 값이 아주 비싸고 품질은 뛰어나지만 값이 아주 비싸. 우리나라 자동차는 품질은 별로지만 값은 뭐해? 외국 자동차에 비해 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싼 맛에 우리나라 자동차를 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을 보호하는 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보호무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보호무역을 실시하면 누가 좋을까? 우리나라. 보호무역을 실시하면 누가 좋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누가 좋아?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좋지. 우리나라 기업이 좋지. 누가 나빠? 외국 기업. 외국 자동차 회사가 나쁘고 또 우리나라 국민도 나빠. 왜 우리나라 국민은 보호무역을 실시하면 나쁠까? 그 좋은 차인가 그거를.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별로 안 좋은 차를 비싼 값 사야 돼. 그러고 보면 우리 국민도 손해야. 물론 우리 국민에게 이익도 있어. 현대자동차가 잘 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또 세금도 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좋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보호무역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보호무역을 했어. 자유무역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국가가 뭐 관세를 매긴다든가 수입을 금지하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외국 자동차 그대로 들어와서 경쟁하라는 거야. 그 더 좋은 차가 팔리게 하라는 거야. 바로 그게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고 WTO 세계무역기구가 시장 개방을 한 거란 얘기야. 즉 그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외국 기업과 뭐 해야 되는 거야? 경쟁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다는 거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 왜 그러면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그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와서 그런 요구를 했을까? 준호, 왜 그랬을 것 같아? 음, 주성이, 왜 그랬을 것 같아? 음. 음. 자, 준호가 3살 때, 4살 때, 뭐 5살 때 엄마 아빠가 너 집안일 하라고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라고 너한테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근데 너가 초등학교 5학년 되고 6학년 되고 이러면 뭐해? 너한테 집안일하고 심부름하고 시킨단 말이야. 왜 그래? 왜 3살, 4살, 5살 때는 안 시키던 일을 왜 지금은 시키는 거야? 3살, 4살, 5살 때는, 어? 그때는 너무, 음, 어렸을 때는 너무 어리니까 잘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많이 컸으니까, 음,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라도 있고, 어, 시키는 걸. 그렇지. 자, 지금 준호가 대답을 잘했는데 이 준호 대답을 아까 쌤이 그 한국 경제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해 보면 주성이 어떨까? 왜 김영삼 정부 들어가지고 외국이 무역 개방해라 이런 요구를 했을까? 주성아. 음. 음. 응? 주성아. 준호 얘기 안 들었니 조금 아까? 응? 듣긴 들었어. 주성아 말을 해 말을. 안 들려. 듣긴 들었어. 뭐라고? 마이크가 좀 듣긴 들었어. 듣긴 들었다고? 네, 들었어. 그럼 준호 얘기가 충분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 전까지는 한국 경제가 어땠다는 거야? 안 좋았어. 어? 안 좋았어. 그래. 한국이 가난했어 쉽게 말하면. 기술력도 없고 가난했다고. 근데 김영삼 정부 때쯤 되면 우리나라 사정이 좀 많이 나아진 거야. 그래서 외국 보기에 야 너네 이제 살만하잖아. 그동안 너네가 가난해서 준호 네가 너무 어려서 그래서 봐줬지만 이제 너도 컸잖아. 이제 너도 잘 살잖아. 그러니까 뭐 해라? 수익 개방해라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지금 220쪽에 나와 있어 그 얘기가. 220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 한국 경제가 어떻다고 나와 있어? 1995년 220쪽에 세계 무역 기구 즉 WTO가 새로 출범해서 시장. 한국은 국민 소득 1만 달러,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경제 대국으로 성장. 그렇지. 국민소득도 1만 달러가 되고 수출도 1,000억 달러였다는 거야.
그러니 그 정도면 너네 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 됐다. 이러면서 무역 개방을 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받은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의 단어를 더 알아둬야 돼. 바로 221쪽에 나와. 1996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 OECD에 가입. 그렇지. OECD에 가입했어. 지금도 여러분들 OECD 얘기가 종종 나와. 우리나라 뭐 할 때 OECD 기준 몇이, 뭐 OECD 평균 어쩌고저쩌고 늘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OECD에 비유해서 얘기해. OECD가 뭐래? 우리말로. 경제 음, 협력 개발 기구. 그렇지. 경제협력개발기구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 30여 개 국가,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 한 200개 국가가 되는데 등수 중에 쉽게 말하면 30등 안에 드는 상위권들만 모여가지고 요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클럽을 만드는 것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OECD를 가입을 하면서 역시 여기에도 바로 뭐야? 시장을 뭐해라? 개방해라. 아까 여기는 농산물 개방해라. 뭐 이런 거 보는데 여기는 이제 뭐 공산품 개방해라. 여기는 이제 금융 자본시장까지 개방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개방해서 우리 문을 다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다 누구 시대 때? 김영삼 대통령 시대 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222쪽이야. 자, 222쪽의 두 번째 문단 준호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결국 김영삼 정부의 원칙 없는 무분별한 시장 개방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불러왔어요.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내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996년 말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지. 빚을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섰던 기업들은 수출이 제대로 안 되자 엄청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허덕댔어. 그러자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들도 덩달아 어려워졌지. 거기다가 외환 환율까지 올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산 직전까지 물렸어. 그렇지. 그런 됐습니다. 준호 거기까지. 자, 그 부분들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른바 시장 개방을 하면서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야. 늘고 반대로 뭐 수출은 줄고. 자, 수입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 달러가 많아야 돼.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사서 우리 달러를 많이 쓴 거야. 반면 수출을 해야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달러가 뭐 한 거야? 줄어든 거야.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이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를 뭐해? 빚내고. 이해가? 얘들아 지금 이 상황 이해가 가냐고. 네. 이 달러를 빚내는 걸 보고서 우리가 뭐야? 외채라 외채. 외채는 외국에서 빚을 졌다 이런 뜻이야. 채무를 졌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외채가 뭐했다? 늘어났다. 게다가 당시에 기업들이 커지면서 투자를 많이 해. 원래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있었는데 대우자동차도 있었거든. 쌍용자동차도 있었거든.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여러 개가 이미 있었어. 그런데 삼성이 야 우리도 자동차 회사 할 거야. 삼성 자동차를 또 만든 거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 동네에 피자집이 원래 한 군데가 있었어. 근데 피자집이 하나가 더 생겨서 두 군데가 생겼어. 근데 피자집이 세 군데 네 군데가 생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준호야. 너네 동네 피자집이 처음에는 한 군데 있다가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늘어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그, 한 군데만 가지 않고, 음, 다른 데 계속, 음, 다른 데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하니까, 음, 돈이, 한 군데보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가기를 음, 가니까 더 많이 들리지 않고, 어, 그, 그 이상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주성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 피자집을 제가 제일 그나마 끌리는 데로 가니까 이제 피자집이 많아지니까 피자집에 가려는 사람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음, 가는 피자집에 계속 달라지니까 하나만 남거나 다 망하든가 그렇게 될 것 어. 같아. 자, 피자집이 많아지면 사실은 주성이나 준호는 좋아. 왜? 자기가 좋아하는 데로 가면 되니까 그 다양하게 고를 수 있잖아. 근데 피자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피자집이 많아지면 아까 주성이나 준호가 말한 대로 뭐 피자를 먹는 사람이 어차피 일주일에 뭐 100판을 먹는다. 그럼 피자 가게 하나 있으면 100판을 자기네 가게 다 팔잖아. 근데 가게가 다섯 군데가 됐으면 한 가게당 한 20판 정도밖에 100개밖에 못 팔잖아. 그러면 자기들 수익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근데 임대료 내고 뭐 직원 두고 그건 그대로란 얘기야. 그러면 적자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야. 또는 자기 피자 가게가 다른 피자 가게에 경쟁해야 되니까 막 피자 세일하고 뭐 뭘 더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익 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경쟁하다 결국 뭐 한다는 거야? 약한 데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런데 그 피자집을 할 때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한 것만 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뭐에다가 돈을 빌려다가 피자집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피자집이 망해버리면 은행은 그 돈을 뭐 할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게 되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자동차 회사나 철강 이런 데 이른바 중복 투자.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회사들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부실, 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야?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은행도 위험해지고 이렇게 부실이 나고 부도가 나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줬던 외국 사람들이 이거 한국 망하게 생겼네, 기업 망하게 생겼네. 자, 주성이가 어느 회사에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 회사가 망할 거라는 소문이 났어. 그럼 주성이는 어떻게 해야 돼? 음,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응? 네가 지금 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망할 거라는 소문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주성이는. 빼야죠. 가서 당장 내 돈 뭐해라? 갚아라. 내놔라. 그럴 거 아니야.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다가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망할 거라는 소문이 도니까 외국 기업들이 외국 은행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빨리 내 돈 뭐해라? 갚아라. 그리고 주성이가 그 기업에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주성이는. 돈을 더 잘하는 빌려주세요. 모습을 그럼 어떻게 할 보여. 거야? 안 빌려줄 것 안 같아. 빌려주겠다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돈을 원래 이번 주에 갚아야 되는데 내년에 갚을게요. 연기해달라고 그러면. 음, 응? 연기해줄 거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것 같아. 연기 안 해주지. 왜? 그 회사 망하면 못 받는데 당장 갚으라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뜩이나 어려운데 게다가 누가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있는 돈도 얼른 갚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업이 뭐 해버려? 망. 망해버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바로 뭐야? 우리나라에 뭐가 부족한? 외환, 달러가 부족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결국은 빚진 걸 제대로 못 갚는 걸 보고 국가 부도라고. 회사가 지금 기업이 부도라는 거고. 그럼 국가가 부도나면 그 어떤 나라들도 그 나라와 저기 하지 않아. 신용 거래하지 않아. 거래하지 않아. 그럼 우리나라 달러가 없으면 당장 뭐가 문제일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준호.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으면 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쓰는데 그걸 만약 쓰면서 만약에 다 쓰면 다시 빚을 못 갚는 상황. 어, 또, 또 우리나라가 또 돈이 없으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 발 나갈 수도 없고. 음. 자, 주성이,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야? 다른 나라랑 교역이 안 되나? 왜? 왜 교육이 음, 안 돼? 달러가 없는데? 달러가 없다고? 어, 화폐를 통일해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달러가 없어도 우리가 우리 물건을 팔면 되잖아. 팔면 달러를 받으면 음, 되잖아. 음, 달러가 없으면 음. 달러가 없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석유를 못 사와. 아,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 안 나. 안 나요. 안 나잖아. 에너지를 다 수입한다고. 근데 우리가 달러를 줘야 석유를 사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달러가 없으면 당연히 석유를 못 사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나는 게 훨씬 많다고. 그럼 원료 같은 걸 다 수입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면 원료를 수입해 올 수가 없지. 원료를 수입해 오지 못하니까 물건을 못 만들 거잖아. 물건을 못 만드니까 수출을 못 하고 수출을 못 하니까 달러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가 부도나기 전에 국가가 망하기 전에 어디에다가 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이야. 이렇게 돈이 부족한 그런 나라들이 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임시로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야. 그 IMF한테 뭐라고 한 거야? 돈을 빌려주세요 그런 거야. 우리나라 망하지 않도록. 근데 IMF 국제통화기금은 그냥 돈을 빌려줄까? 어, 응? 여러분들이 망해가는 그 회사가 여러분 보고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자 돈을 빌려주긴 해야 돼. 근데 그냥 순순히 빌려줄까? 아니요. 어, 커다랗게 두 가지 조건을 걸어. 하나, 이자를 많이 줘라. 대신 너 망하면 우리 못 갚을 수 있으니까 너 이자를 아주 엄청 많이 줘라. 그럼 내가 빌려줄게. 라고 하거나 또는 앞으로 내 말 뭐해라? 잘 들어라. 라고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돈을 뭐 해주겠다? 빌려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거나. 그래서 우리가 IMF로부터 돈을 받는데 대신에 여기 보면 몇 쪽에 나오냐면 223쪽 두 번째 문단 김영삼 정부는 주성 읽어보자. 김영삼 정부는 더는 버틸 수 없자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어.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한국 시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열려고 요구했지. 금융개혁, 무역 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등 모두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IMF가 이런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결국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서 이른바 알짜 기업들 이런 것들을 다 팔라는 거야. 그 빚 갚기 위해서 다 팔라는 거야. 그래서 헐값으로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막 다 자르라는 해고하라는 거야. 그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람들 구조조정을 해야지만 사람들에서 그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은행 직원들, 기업들 이런 그 직장인들이 다 잘린 거야 회사에서. 그리고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시킨 거야. 그러면서 그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가 많이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들이 바로 IMF 외환위기고 그 IMF 외환위기를 바로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렇게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니까 국민들이 심판한 거야. 저 김영삼 정부 저 정권이 나라 망쳐먹었다. 저 정권에게 표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김영삼 정권 부분이 지금 요거 요 부분이 같은 곳이야.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한 팀이 한 팀.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누가 이쪽인 거야? 박근혜 대통령 쪽 굳이 말하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알아? 네. 어? 이재명 후보 알아? 요 윤석열 후보가 속한 당 국민의힘인가? 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당이 그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잊어버렸어. 무슨 한나라당인가? 새한국당인가? 뭐 이런 당이야. 이런 당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런 당이 다 같은 당이야. 이 당 이름을 바꾼 거야. 이 전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름이 뭐였더라? 민자당이었나? 이런 당이었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이름 혹시 알아? 노태우 대통령이었어. 민정당. 여기 전두환 대통령. 같은 민정당.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전에 윤보선 대통령. 민주당. 그래서 굳이 말하면 다 같은 팀이야. 여기. 지금 선생님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있지? 이쪽이 같은 당 소속이야.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뿌리가 이렇게 같아.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검은 글씨가 같은 쪽이야.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재명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안 먹어. 자, 뭐가 이상하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누구 때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서 그 IMF 외환위기가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 IMF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금모기 운동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전개시켰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때 IMF에게 진 빚을 예정보다 더 빨리 갚고 IMF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또 이렇게 놀래켰던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야, 이제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좀 알겠니? 네. 주성아, 정리가 됐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IMF 외환위기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이른바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 문제. 그 IMF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그 소득 격차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근데 지금은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어떤 그런 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IMF 외환위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준호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제가 저희 나라를 공격할 때 몹시 화나고 짜증나고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우리나라를 많이 피해를 입혔고 노동으로 저희 나라를 노동으로 삼고 저희 나라 인구를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일제가 약간 잔인하고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그냥 막 식민지처럼 막 다루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일제 침략기 이걸 들으면서 뭐 당연히
일본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그 일제 침략기를 견디는, 또 일제 침략기에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많이 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점들을 이 책을 보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승만 나중에 대통령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방향이라던가, 뭐 백범 김구쌤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했던 그런 방향들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또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라던가, 이러한 또 생각들이 서로 많이 달랐구나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커다랗게 그 일제 침략기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몇 가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12쪽에. 13쪽에. 자, 이승만의 입장은 뭐야? 이승만은 어떤 방법을 주장했던 거야? 이승만의 입장. 음, 미국의 신탁 통치를 요구? 그렇지. 미국에게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왜 이승만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음, 그리고 이러한 이승만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그렇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 왜 근데 하필 그 미국에게 그렇게 신탁 통치해달라고 위임 통치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우리나라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같아서이기도 하고, 일본이 상당히 이렇게 포악하고 그런 데 비해서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봤더니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차라리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게 더 뭐하겠다? 낫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신청이나 이런 인물들은 반대했던 거야? 일본한테 이미 그렇게 지배를 받았는데 또 배워야. 우리가 이미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 우리는 독립을 요구하는 거지. 일본에서 미국으로 교체되는 것 뿐이지. 그게 그거 아니냐. 어차피 식민지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들은 독립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반기에는 바로 그 이승만의 이른바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14쪽. 제일 마지막 문단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한국 문제가 논의가 안 됐대. 논의조차 안 돼. 한국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자 크게 실망했어. 즉 이승만이 주장한 대로 그런 힘센 나라한테 부탁해갖고 일본을 혼내고 우리가 좀 이렇게 미국의 위임 통치를 받는다든가 그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했었는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 방법으로는 뭐해? 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이해가? 그래서 노선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15쪽. 응? 어떻게 바뀌어? 그동안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못 거두면서 그 부분들 대신에 어떻게 바뀌었냐고. 15쪽에.
진정한 독립은 우리 힘으로 싸워 얻어야 한다. 뭐라고 주성아? 진정한 독립은 우리 힘으로 싸워야 얻을 수 있다. 그래, 힘으로 싸우자. 그게 뭐야? 결국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 어? 독립 전쟁? 전쟁하자. 독립 전쟁. 어? 총칼로 맞서 싸우자. 독립 전쟁하자라는 쪽으로 바뀐 거야, 분위기가.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야? 그래서 벌어진 일이 그래. 어? 사 봉오동 그, 전투. 봉오동 전투하고 또 청산리 대첩.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둬 우리가 실제로. 봉오동 전투를 이끈 사람이 누구야? 봉오동 전투를 이끈 사람. 누구였지? 홍범도? 홍범도 장군. 청산리 대첩은 김주 김좌진과 홍범도. 근데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굴 더 잘 알아? 둘 다 몰라? 둘 김좌진. 중에 누구 이름 들어봤어? 전 학교에서 둘 다 들어봤어. 학교에서 둘 다 배웠어, 주성이는? 준호는 누굴 알아? 저도 학교에서 둘 다 배우고 둘 다 배웠어. 그러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김좌진 장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어. 홍범도 장군 얘기는 별로 안 했어. 우리는 봉오동 전투보다 청산리 대첩 얘기를 훨씬 많이 했어.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대첩은 좀 크게 신기해. 좋아했어. 뭐라고? 대첩이니까 훨씬 더 크게 승리해서. 물론 뭐 청산리 대첩이 더 커서 있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그 홍범도 장군이 좌익 공산주의 계열 쪽으로 나중에 가. 그리고 김자인 장군은 이른바 우익 민족주의 계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자인 장군 쪽은 더 많이 키워주고 이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죽어서 저 소련 쪽에 묻히거든.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우리는 자유민주 정부이기 때문에 안 알아준 거야 쉽게 말하면 평가를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제는 그런 거 따지면 그때는 독립운동이 중요했기 때문에 남북 이게 갈라진 거 이념 같은 거 따지지 말자 해서 그 독립운동한 것만 생각하자 해서 홍범도 장군이 재평가되면서 최근에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됐어. 최근에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그 행사도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독립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 봐. 18쪽. 제일 아래 문단. (1920년) 상하이에 온 이승만도 독립전쟁에 반대했어. 독립전쟁을 반대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우리가 청산리 대첩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일본이 복수를 한 거야. 복수를. 일본이 복수를 해갖고 수천 명의 동포를 죽여버린 거야. 교회를 불태우고 그 간도 참변을 일으킨 거야. 그러면서 충격을 많이 받고 독립전쟁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자 전쟁 선포를 하자고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일본을 이길 수가 있어 없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 독립전쟁론이 또다시 뭐 한 거야? 흩어진 거야. 흐트러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모손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을 하는 게 좋겠냐라는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때로는 A라는 안이 더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다가 그 성공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겠지. 근데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꺾이고 또 다른 방안이 또 고개를 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 19쪽에 보니까. 소련 정부가 독립군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말이야?
19쪽. 음,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이 되었고 일부 독립군은 소련에 큰 기대를 걸었지. 하지만 소련 정부는 독립군을 배신.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고 준호야. 네 말로 바꿔 아. 설명해 보라고. 음. 십구 쪽 내용 보고 너네들 말로 바꿔 설명해 보라고. 왜 독립군 그 무장부대가 힘을 잃게 되었는지, 소련이 배신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응, 주성아. 음,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거? 읽었니? 아, 지금 19쪽 읽고 있어? 네. 근데 아직 덜 읽은 거야?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 어. 자, 보면 잠깐만. 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어디로 갔다고? 소련 땅으로 갔어. 그래서 소련의 도움으로 뭐 할 수가? 일본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소련도 누굴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소련도 우리 독립군을 도와갖고 일본과 맞서 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련하고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뭐 한 거야? 손을 잡은 거야.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여기까지 이해 갔니? 예.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네. 지금 소련은 당시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 국가야. 그런데 이거에 맞서는 반혁명군이 있어. 즉, 그 옛날에 그 황제의 군대, 러시아 군대, 러시아 황제의 군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 반혁명군이 있었는데 이 반혁명군을 누가 도와주는 거야? 반혁명군은 누구랑 손을 잡는 거야? 일본군과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소련은 독립군하고 손을 잡고 반면에 소련에 반대하는 반혁명군은 누구랑 손을 잡아? 일본과 손을 잡아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야. 됐니? 애들 여기까지 알겠어? 네. 주성아, 네. 이 상황 이해가? 네. 2대2로 싸운 거야. 2대2로. 그런데 여기서 누가 소련하고 소련이 일본군이 협상을 해. 무슨 협상을 해? 자, 소련의 요구. 너네 반혁명군을 뭐 하지 말아라? 도와주지
말하라. 일본군의 요구. 뭐라고 요구하겠어? 어? 야, 일본군 뭐라고 뭘 요구하겠어? 소련한테. 얘들아 봐. 소련은 네. 지금 네. 자기들의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군과 싸우는 거에 골치가 아팠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일본군이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야, 너네 애들 도와주지 마 라고 얘기했다고. 음, 그럼 일본군은 뭘 요구하겠냐고. 군을 돕지 말라고. 누굴 돕지 말라고? 독립군? 독립군을 돕지 말라고. 일본군은 지금 독립군하고 싸우고 있잖아. 이 독립군을 없애야 되는데 이 독립군이 지금 소련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근데 일본군은 야, 그럼 너네는 독립군 도와주지 마 그랬어. 그리고 둘이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오케이 오케이 한 거야. 그래서 독립군은 누굴 믿고 소련을 믿고 소련으로 들어갔는데 소련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독립군한테 우리도 앞으로 너네 안 도와줘. 너네 당장 나가 그래버린 거야. 그러면서 독립군은 이 소련 땅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지. 어? 자기들 도와줄 줄 알았는데 소련은 자기들 도와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모른 척하고 내쫓아버린 거야. 그럼 소련은 왜 그런 거야? 준호. 어, 소련은 왜 우리나라 독립군을 처음에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왜 안 도와준 거야? 주성이 왜 안 도와준 거야? 일본하고 약속을 냈으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맞서 싸운 이 반혁명군을 뭐하는 게 몰아내는 게 더 급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이 조선의 독립군이 뭐 독립을 하건 말건 이거는 소련군한테는 뭐 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해가 가? 네. 예. 자, 뭐라고 해야 되나? 주성이가 뭐 어떤 깡패가 와갖고 주성이랑 막 자꾸 싸우게 됐어. 응? 근데 준호하고 또 싸우던 애가 또 있어. 응? 준호하고 또 싸우던 애가 또 있어. 그러니까 준호하고 싸우던 A가 주성이한테 간 거야.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성이가 알았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랬어. A를. 그랬더니 준호가 어떻게 한 거야? 주성이랑 싸우던 깡패를 돕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주성이는 깡패랑 싸우기 벅찬데 준호가 깡패를 도와주면 주성 입장에서 뭐 하자는 거야? 싸우기가 버겁다란 얘기야. 그런데 그때 준호가 이렇게 제안해. 야, 주성아, 네가 저 아까 그 A 안 도와주고 A 내쫓으면 내가 너 싸우고 있는 깡패 내가 안 도와줄게. 라고 제안한 거야. 주성이 어떻게 할 거야? 준호의 제안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것 같은. 어? 것 같은. 주성아, 네. 너는 그 제안을 너네 집에 와갖고 너랑 싸우고 있는 깡패가 있는데 네. 자꾸 준호가 그 깡패한테 무기 사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막 이러면서 계속 싸우라고 부추기는 거야. 네. 그리고 준호네 집에서 싸우던 독립군이 너네 집에 와갖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준호가 너네 집에 온 독립군을 뭐하면 내쫓으면 너랑 싸우고 있는 너네 집에서 너랑 싸우고 있는 깡패를 도우던 일을 그만두겠다는 거야. 그럼 주성이는 그 제안을 너는 받아들일 거냐고 안 받아들일 거냐고. 받아들일. 받을 거 당연히 받겠지. 왜? 네. 지금 너한테는 독립군을 도와주는 거 이전에 그 너희 집에서 싸우고 있는 그 깡패를 뭐 하는 게 제압하는 게 몰아내는 게 너한테는 또 골치 아픈 문제잖아. 이해가 안 가? 응?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독립군에 그 배신당했다는 얘기가 바로 독립군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지만
어쩌면 소련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소련이 잘했다는 게 아니야. 소련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자기 나라의 뭐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거야. 아무리 뜻이 좋아도 자기 이익에 뭐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그냥 등 돌린다는 거야. 지금 어디도 마찬가지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해? 전쟁이 났잖아. 그런데 각 나라들이 결국은 뭐해? 자기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지 도와주지 않을지를 뭐 한다는 거야?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냉혹한 국제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것들이 국가의 어떤 그런 선택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본다라는 것은 단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들, 그리고 현재에 올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마리들,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 뭐 역사책 이것들이 뭐 한 학기에 다뤄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뭐 한 시간에 다루다 보니까 두 부분 정도만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이해하며 읽으려고, 단지 뭐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볼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잘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계세요. 네. 그래요.